7시가 되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제대로 쳐주십시오. 예. 오늘은 제가 조금 오프닝을 약간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하고 오늘 장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은 우리가 포스코 국제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포스코 국제관이라고 어련히 거기라고 생각하고 가셨던 분들이 지금 이리로 오고 계셔서 조금 그분들 오실 때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오늘의 강의라든지 저희들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들 환동의 아카데미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동의 아카데미는 2023 환동의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올해 첫 시작을 되었지만 사실은 한 5차례, 그러니까 횟수로는 5년차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작년까지는 포항학 아카데미였고요. 그전에는 푸른문화학교라고 해서 대시민, 시민들의 교양 강좌로 시작이 되었고 재작년부터는 좀 더 포항 관련된 내용을 특화시켜서 또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포항 안에서도 해양도시 포항이라는 주제 하에 좀 더 해양을 끼고 있는, 즉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포항의 특징이 뭔가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원래는 확대가 되어서 우리가 포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환동해의 중심 도시 포항,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포항의 위치, 지정학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특장점들을 좀 더 우리가 포항에 살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이 환동의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에는 주경철 교수님을, 서울대학교 계시는 주경철 교수님 모셔서 바다인류라는 책 저자시기도 하셔가지고 바다인류 내용을 가지고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키오스트의 원장님 귀하게 모셔서 제목이 조금 깁니다. 기후위기와 해양환경변화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월 1회씩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앞으로는 장소가 항상 이곳에 있을 거니까 이곳 체인지 그라운드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키오스트 원장님 소개 전에 키오스트를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강연 중에 아마 키오스트 소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지난해에 우리가 키오스트의 두 박사님의 강연이 있었죠. 제가 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강의에 울릉도 독도 해양기지에 계시는 김윤배 대장님이 울릉도와 포항의 교류사를 강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박효수 박사님께서 해저 지형에 관련되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포항학 아카데미 안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키오스트 말씀을 들으셔서 아마 생소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그 키오스트의 가장 대빵이신 원장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트 원장님이 사실 우리 환동의 아카데미에 오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키오스트의 풀텀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니까 해양과학에 관련되는 모든 컨트롤 수장이시고 타워가 키오스트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해양과학에 대한 내용을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키오스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포항과 관련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뵈면서 짧은 시간 잠시 배웠습니다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람을 지금 말씀드리면 요즘 애들 용어로 스포하는 것 같아서 강연 중에 아마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정말 대단한 분이 오셨구나, 저희들 참 오늘 좋은 강연이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시리라 봅니다. 예, 좀 오시는 분은 뭐 조금 들어오셨겠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경과를 해서 오늘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환동의 아카데미 오늘 두 번째 강연이고요. 오늘 강연은 키오스트 원장님 모시고 기후위기가 해양환경변화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에 나온 그 얼굴이랑 지금 제 얼굴이랑 많이 좀 닮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기는 조금 더 이렇게 하고 했고요. 오늘은 뭐 이것저것 일정이 많아서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 아카데미라든가 포럼 같은 거를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 차로 이렇게 끌고 와 주신 분들께 대신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 시민하고 소통하는 게 얼마나만큼 중요한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기후 위기 최근에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양 환경 변화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그 다음에 그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키오스트 원장이기 때문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많은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가 어떻게 커플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 대응 방안,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방법들로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도에 만들어져서 올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해양과 해양수산 자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관리하고 이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해양 분야의 우수 인력들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돼서 처음 슬로건 비전으로 만든 게 함께 나누는 해양과학기술 세계로 나아가는 키오스트라고 정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 안에 전반적인 내용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외국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우리가 경쟁해서 갈 수 있는 원천 기술, 근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나누고 기업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응용 실용화 연구, 그 다음에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테두리를 이제 감싸고 있는 것들이 법인데 그 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해양과 전 세계 해양과 극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해양과학기술원에 2개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석박사를 키워내는 대학원이 있는데 이 포스텍만큼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특화된 학생들을 키워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LPEM이라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공무원들 가리키는 또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가면 완전히 이제 친한파가 돼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외교를 할 때 상당히 좀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기기 장비 검교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여도 과학기지, 뭐 소청초기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박 박사님 그 왕돌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울도기지 같은데도 우리가 관측부터 예측, 그 다음에 자료, 안보 이거 전부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곳들인데 이러한 곳들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보살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 공동 연구 및 기술 제휴 같이 이제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56명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들이 약 한 240분 정도 계시고 전체 직원이 1,500명 가량 됩니다. 1,600억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 저게 2,000억 정도가 넘어가야 사실은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그 예산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3년에 키스트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시작을 해서 해양연구소, 그 다음에 안산에서 우리 그 2001년에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이 됐고 그 안에 있었던 자그마한 연구실이
극지 연구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에서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2012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재출범하게 됐습니다. 2014년에 이 대전 유성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를 설치해서 현재 이제 부설로 두고 있고요. 17년도에 부산 신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2017년에 부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6년 차인데 그 애로라는 게 보통 어떤 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질문 드렸습니다. 가족하고 떨어지는 게 그렇게,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막 춤추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게 3개월이지 6년 동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주말 부부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때문에 가족들 서울이나 뭐 경기도에 남겨두고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컸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기관이었는데 우리가 부산으로 오면서 부지를 매각을 하고 내려갔어요. 그게 1,200억 정도가 됐는데 부지 매각한 당사자, 그러니까 그걸 살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0억 가량 정도를 빚을 냈습니다. 가족들하고도 굉장히 어려운데 빚까지 있으니 직원들의 그 임금부터 시작해서 보너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겠죠. 일명 우리가 이제 그 농담 삼아 얘기하는 소빙하기, 우리 기관의 소빙하기가 그때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거를 극복하고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때 직원들한테 굉장히 큰 자랑을 느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겪어왔는데 조금 더 이제 발전적으로 나아가 보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국가가 바라고 지자체가 바라는 일들을 우리가 해양수산 관련된 일들을 해오면서 겪어왔던 경험을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에서 안산 청사를 떠나온 부산 청사에 6년이 더 덧붙여져서 올해 이제 50주년을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부 출연기관 중에 3군데만 감사가 있습니다. 상임감사,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개가 감사가 있는 이유가 큰 기관이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파견을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고, 저와 같이 하고 있는 그 규제혁신실, 부원장실, 대외협력부, 해양법정책연구소, 경영본부, 연구개발부, 그 다음에 연구를 하고 있는 해양기후솔루션연구본부, 자원환경, 신산업, 해양력 강화연구본부, 해양디지털자원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원 관련된 스쿨, 그 다음에 남해연구소, 동해연구소, 제주연구소, 그래서 국내에 6개 정도의 지역 분원과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극지연구소, 선박플랜트연구소, 통영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제주연구소, 남해연구소 거제에 있고요. 부산 본원이 있고 포항에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울진에 동해연구소 있고요. 울도기지가 울릉도에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지금 거점 센터가 6개가 있습니다.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과학적인 외교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노아 랩이 있고요. 왼쪽 끝에 영국의 PML 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도, 중국 청도에 한중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그 다음에 페루의 한페루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인도네시아의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그 다음에 태평양 북위 7도에 태평양 해양과학 기지가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카리브해, 그 다음에 대서양 쪽이 저희가 지금 연구들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이 저기에다 센터를 두는 이유는 사실은 대학에서 이런 일들을 못합니다. 직접적인 센터를 둬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국가대표로서 센터 설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나가는, 그래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데, 현재까지 그 카리브해 쪽하고 이쪽 인도양 쪽에서 이 탄자니아 쪽이 조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030년까지 4개를 더 설치해서 10개의 이제 해외 센터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천리안 해양 위성 시리즈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호, 2호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6대의 연구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 1, 2호, 이사부호, 독도누리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명칭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독도누리호가 가장 최근에 이제 그 건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약 6,000톤 가량 되는 이사부호는 전 세계 대양을 다니는 배입니다. 한번 차지하면 이제 80일 정도를 이제 뭐 연료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제 쭉 돌아다닐 수 있고, 맨 앞에 있는 온누리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온누리호가 전 세계 대양을 많이 다녔는데 지금 32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나이로 따지면 한 100살 정도가 된 건데, 최근에 저 선사가 지금 스웨덴에 있습니다. 그 엔진에 좀 파트가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엔진을 아직도 씁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딱 엔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정말 잘 이게 갈고 닦아서 그렇게 유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것도 이제 대체 선박을 4,500톤급으로 꾸미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그 무인 잠수정도 들어갈 거고, 유무인 잠수정 들어갈 거고, 수중에서 다니는 드론 글라이더가 갈 거고, 그다음 위에는 드론 부대가 같이 작전을 할 수 있게끔 어딜 가든 같이 이제 자동화되게 할 수 있는 컨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깊은 곳까지, 수심 깊은 곳까지 우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주 지구를 멀리서 볼 수 있는 위성까지 굉장히 다채롭게 우리가 인프라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에 있는 수리 실험동은 어떤 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수심이 깊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영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축소판인데요. 바다를 축소한 건데, 이쪽 그 파란색이 뭐냐면 파도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으로 팍 밀면 저 앞쪽에 이렇게 파도가 생겨서 가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월파가 된다든가 아니면 폭풍 해일이 온다든가 태풍이 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에너지로 태풍이 오는지를 이제 사실은 이제 조감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리 실험동입니다. 밑에 있는 수중 로봇 복합 실증센터는 혹시 여기 가 보셨습니까? 포항에? 예. 여기가 우리나라의 제1의, 지금 박효섭 박사님 와 계십니다만은 제1의 그 수중 로봇을 현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자료에서 많이 나왔던데, 그 무인 체계를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 바다를 선정을 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혹은 우리 국민들이 재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깊은 곳까지 가서 자원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양 위성 운영동을 지금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조류 발전 부품 성능 시험동은 우리가 서해안에 그 조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울돌목 앞에 조류 발전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융복합 연구로 선도적인 해양과학 기술 역량 강화하고 해양 신산업 발굴에서 육성하고 산업화 기반 기술 개발하고, 세 번째 마지막 추진 전략으로
국가사회의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해양과학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와 책임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가 좀 누그러뜨리면서 자랑을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주어진 미션 열심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건데, 이번 장부터는 최근 현재의 기후 변화 양상이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개발 과제들의 그 노력들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용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기후 재앙, 저 세 가지 단어가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재작년에 저게 한꺼번에 다 나왔습니다. 예. 사실은 저 기후 변화 앞에가 뭐냐면 온실가스가 있을 것이고요, 온실 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것보다 가장 앞에 있는 게 온실 효과인데, 뭐 이렇게 처지니까 좀 따뜻해진다라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속도가 굉장히 급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계속 나온 게 밑에 있는 네 가지, 기후 행동, 탄소 저감, 글로벌 공조, 파리 협약이라는 저 네 가지의 아젠다가 저 글자 크기 정도까지 돼야만 저런 것들이 누그러뜨릴 수 있는데, 우리는 버릴 거 다 버리면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니까 기후 변화, 위기, 재앙이라는 얘기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머릿속에 좀 두셨다가 뒤에 가면서 비교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2007년에 벌써 탄소 저감하고 감축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전부 다 짰습니다. 2007년에 8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 감축에 대한 4가지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억제에 대한 8가지 대책을 제안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도시 증가하는 게 450 ppm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오른편, 이게 지금 저 레이저 포인터가 잘 안 돼서 보이십니까? 이거 2도시 증가하려면 450 ppm의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지금 다 보고 있는 건데, 뒷 자료에서 아마 보여드릴 수 있는데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왔습니다. 근데 감축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에 80억 톤이었던 거를 저감하면 2057년까지 매년 10억 톤씩 감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효율 증대와 절약입니다.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차량 연료 효율을 개선하는 거, 전자기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거, 화력발전소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들은 지금 연구사업도 하고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연간 주행거리가 감소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피부로 아마 못 느끼실 겁니다. 근데 코로나 전후로 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리 그 문제로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저거는 더 아마 높여놨을 거라고 봐집니다.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에 대한 부분 중에서 포집 저장 시스템 구축하는 것들은 지금 진행 중인데, 포집 후에 자동차 연료 생산하는 거, 석탄 및 화력발전소 적용하는 부분은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저탄소 연료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발전량, 탄소가 많이 나오지 않는 발전 생산량을 증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입니다. 풍력, 태양열, 수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차곡차곡 산업화되고 있는 건들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제한되어 있던 산업계에 있었던 문제들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탄소 저감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벌목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보존형 경운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 해 농사 지으려면 전부 다 이제 그 경운기로 땅 갈고
뒤집어 엎고 거기에다가 이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뒤집어 엎는 것 자체가 밑에 있는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최소화시켜서 씨앗을 심고 다시 보존형으로 갖고 보자라는 게 이제 보존형 경운법입니다. 아까 2007년에 80억 톤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평균 배출이 180억 톤입니다. 100억 톤이 그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20년 사이에. 그 다음에 대기 오염률은 22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저 밑에 한 9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사실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억울하죠. 억울한데 뒤에 그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하면 아마 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하와이에서 지금 이산화탄소를 계속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월 달에 2022년보다 약 3ppm 가량 높아졌습니다. 요 3ppm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급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요거는 맨 위에 베로우라는 데가 이제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마누아 로아가 하와이, 그다음 아메리칸 사모아가 적도 지방에 있는 남태평양이고요. 그다음에 남극 해가지고 저 4개를 가지고 다 봤는데 다 오르고 있습니다. CO2가요. 그래서 지금 420 ppm을 넘어서 430 ppm까지 지금 도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연차별로 22년하고 23년에 3 ppm 차이가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22년 4월, 23년 4월에 CO2 ppm 차이가 3 ppm이 아까 차이 난다고 하와이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갑자기 튀는 값들을 제가 이제 그 데이터하고 같이 이제 노화 자료를 가지고 봤는데 지금까지 올해 슈퍼 엘니뇨로 이제 전환돼서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합니다. 올해 말고 그 전에 가장 강력한 열파가 왔던 게 2015년하고 16년 그 사이예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저기 ppm이 2.66, 2.84입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시면 2.96으로 돼 있죠. 2015년, 16년 그때가 2.96입니다. 올해가 3 ppm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원인은 뭘까? 이거 한번 보시죠. 2006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번지는지에 대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좀 불난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부터 유럽, 미국,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화석 연료를 떼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따뜻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북반구를 완전히 그냥 겨울 되면 저렇게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추워지거나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는 현재 북극의 얼음들이 굉장히 많이 녹는 걸로 사실 대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3년부터 경고가 돼 왔었는데 미국에서는 2013년 10년 뒤에 이 기후변화를 안보의 문제로 완전히 그냥 잘라버립니다. 시나리오 6개를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로 만들었는데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정의가 딱 된 거고요. 그 정의를 가지고 화살표 밑으로 내린 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해가지고 한글로 좀 전환을 해봤는데 CO2가 증가하면 대기온도 상승이 되고 해양 환경 변화로 바로 옵니다.
저 대기 온도 상승된 게 해양의 열 용량, 열파가 증가하고 그 열파가 해수면 상승을 이끕니다. 근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 해양의 열 용량이 증가했는데 해수면이 상승한다. 지금 해수면 상승 어느 정도나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좋은 겁니다. 이 포항 쪽은 어떻습니까? 한 1mm, 2mm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까? 0.5mm? 라면 끓이는 저 예시를 드려서 좀 죄송스러운데, 이게 그 열이 막 차기 시작하면은 사실 물이 올라옵니다. 물이 올라오는 이유가 부피가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 해양의 평균 깊이가 3,500m입니다. 그 다음에 육상의 평균 높이가 800m인데 그 사실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열 용량이 커지면 아주 작게 올라오는데 육지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5도 가까이 올라간 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가 피부로 이제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해양의 열 용량 증가가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고 그 해수면 상승은 사회 기반 시설 유실시키고 사람들을 이주하는 역효과를 냅니다. 그게 최종적으로는 국가 간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빙하가 유실되면 당연히 해수면 상승으로 가서 저게 똑같이 같은 채널을 돌겠죠. 그 다음에 따뜻해져서 그린랜드 같은 데가 녹게 되면 우리 그 육상 전체의 20%가 됩니다만은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강수량 변화는 우리 식량 자원하고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지구본을 보시면 적도 지방에 이렇게 사막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막 밴드. 사막 밴드가 있는데 저 이론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저 사막 밴드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조금씩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네이처지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2억 9천만 명이 먹을 땅이 사막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초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곧 전쟁과 국제적인 분쟁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해양 환경 변화는 산성화가 뭐냐면 식초를 조금씩 넣는 거예요. 식초를 넣게 되면 껍데기를 갖고 있는 동물들은 그 껍데기가 조금씩 녹습니다. 구멍이 생기고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쳇바퀴가 계속 돌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안보의 문제로 넘어간 것이겠고요. 이거는 우리 그 기후 솔루션 연구 본부장님이 잘 쓰시는 그림입니다. 제가 좀 빌려왔는데 전 세계 그 물의 분포입니다. 맨 왼쪽에 제일 큰 게 저게 이제 바닷물이고요. 그 다음에 담수가 뭐 구슬처럼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 밑에 굉장히 작은 거 파란 점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호수하고 강물 전체 양을 합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다가 워낙 넓고 그 다음에 안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물 총량으로 보면 저렇게 작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온도가 상승이 돼서 부피가 커져서 열파가 커져서 그 다음에 사막화를 일으키고 아까 제가 그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게 사실은 피부에는 안 오시겠지만 그 과학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현재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비디오는 1880년부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쌓이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90년대) 중반에서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이렇게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기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오른쪽 그림은 플로리다 남부에 있는 표층 해류하고 표층 밑에 심층 해류를 같이 보여주는 건데, 저 속도가 지금 줄고 있다라 그럽니다. 찬물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끌고 내려가서 우리의 그 온도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 밑에 파란색으로 움직이고 있는 저 심층 해류가 속도가 줄어서 지금 더 더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고, 저 해류를 잘 확인을 해야만 우리가 해양 기후 변화에 대한 진짜 멋진 결과들을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별 CO2 변화입니다. 20년 4월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1년, 22년, 23년의 차이가 3ppm이었습니다. 1년 전이었던 20년 4월에 강원도 고성 416ppm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은 441ppm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 오차 범위가 편차가 워낙 큽니다. 서울은 어떤 때는 450ppm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50ppm은 2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에서는 1.5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대도시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은 아니고요. 국내 상황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동해안이 사실은 최근 가장 가파른 수온 상승을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제주연구 소장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이제 일들을 해왔는데 제주에 굉장히 큰 해조류가 수중에 많았었습니다. 이 많던 여기 해녀 보이십니까? 예, 해녀분들이 이렇게 아주 풍성한 해조류 숲에서 이제 뭐 전복, 소라 이런 것들을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 36년간 3.6도가 상승했습니다. 자, 3.6도라는 거는 작아 보입니다만 어떤 역할이 있냐면 해양 생물들 특히 해조류가 자기 포자를 번식시켜서 어린 포자가 성체로 가는 시간을 방해하는 겁니다. 최소한 15도 이하로 석 달을 버텨줘야 해조류가 큽니다. 근데 이게 계속 줄다 보니까 포자도 안 붙을 뿐더러 크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면 사실은 해녀분들, 그 다음에 해양수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인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방송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왼쪽은요, 성산 일출봉 아시죠? 성산 일출봉 앞에는 조금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런 해조류 숲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편에 있는 지역하고 왼편에 있는 지역을 저희가 이제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편 밑에 있는 게 뭐로 보이십니까? 돌산호입니다. 돌산호. 왼쪽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생태고요. 오른쪽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생태입니다. 딱 한쪽만 지금 우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 해조류가 왼쪽처럼 우점하지 못하면 공간이 완전히 헐벗어집니다. 그 헐벗은 공간에 햇빛이 많이 내려 쬐면 저종들이 와서 저렇게 우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라고 굉장히 컴퓨터만 가지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 망치가 2kg짜리입니다. 그 정도로는 때려야 사실은 이게 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작업들을 하고,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각 1m 바이 1m에서 사진을 찍어서 얘네가 이제 어떻게 연중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기후 솔루션, 해양 환경 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양 기후 변화 진단, 예측 역량 및 해양 환경 생태계 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와 해양 환경의 변동 특성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게 1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획을 잡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추진 과제 중에 대양 해양 기후 변화 관측 및 진단에 대한 부분, 해양 순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 해역의 미래의 해양 기후 상세 전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해양 기후의 계절별 변동 전망을 해양 기후 예측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이산화탄소를 해양 지중해 저장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하는 부분들. 기상청에만 있었던 기상법을 저희가 해양 기후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해양 기후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상법에 지금 놓고 그거를 해양과 대기, 그 다음에 육상에 있는 변화 양상을 같이 조감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따분한 일을 합니다. 따분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모이면 굉장히 큰 자료가 됩니다. 기후변화는 30년 이상의 자료가 모여야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혹은 뭐 작년, 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보통 날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후위기, 변화에 대한 것들을 다 기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30년 이상 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기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구 평균이라든가 동아시아 어떤 추세, 동중국해, 황해, 동해의 추세들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봐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포집한 거를 땅 속에다 묻는 거예요. 그 지역을 현재 찾고 있는데 지금 2017년에 포항 해상에서 실증 사업했던 모습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플랜트 사진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좌측에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 주위 분지 형태를 보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들을 현재 찾고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뱉지 않는, 혹은 내뱉더라도 그걸 다시 잡아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소재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카본 뉴트럴 해양 바이오 소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에 있는 미개척 대양 신자원을 탐사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미세조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0.2 마이크로그램부터 100 마이크로그램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현미경에서만 볼 수 있다라 그래서 미세조류 혹은 식물 플랑크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식물 플랑크톤이 맨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태양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물이 있으면 여분의 이런 NP 자원까지 같이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그런데 산소,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많이 내뱉는데요. 지구 전체의 절반의 산소가 미세조류, 해조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구에 우리 인간까지 포함한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나옵니다. 수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분질, 다당류,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라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도 생산도 하고, 바이오가스. 그다음 최근에는 백신이라든가 면역제에 좋은 물질들도 최근에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런 것도 같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 나가는 일석이삼조의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측면에서만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포인터 보이십니까? 예. 요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오른편 맨 끝에 있는 숫자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루에 1리터당
이산화탄소를 소비할 수 있는 g을 뜻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0g이 가장 높은데 하루에 1리터당 1g을 만약에 섭취를 한다. 플랑크톤을 가지고 이산화탄소 저감을 하면 약 6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7.3%의 우리 사막이라든가 쓰지 못하는 지역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65억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80억 톤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저 육상 면적은 사실은 이론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가 15만 평방미터니까 사실은 25만이었나요? 15만이었나요? 그렇죠. 제가 살짝 헷갈렸습니다. 그런 면적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면적이거든요. 중국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국가 간에 사실은 나눠서 쓰고 사막을 저러한 자원들을 배양할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도심지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옥상에 풍력기하고 저렇게 배양기를 같이 놓고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환경에 좀 저해되는 물질들을 같이 넣어서 이제 같이 배양을 해볼 수 있는 컨셉들이 최근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맨 오른편에 있는 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양광 시설하고 같이 연동해서 생물학적 고정을 하는 것도 같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 분야에서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맨 왼쪽이 이제 조력 발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류 발전. 그 다음에 조력 발전은 지금 시화호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50만 명분의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해양과기원의 기술력을 가지고 LG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조류발전소는 지금 울돌목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대첩을 이끌었던 그 조류를 이용해서 지금 발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파력발전은 제주에서 시행 중인데 이거를 전체 합쳐서 사실은 18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3,932기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지금 거대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배터리 들어보셨죠? 우리 광주과기원에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스케일업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는 10,000개가 필요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1,000개만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대형화 작업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가 돼 있어서 해수를 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수 가지고 전기 생산할 때 전기만 생산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이너스인 거죠. 왜냐하면 오염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수 배터리 작업도 굉장히 좀 앞으로 좀 미래가 좀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력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워낙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할, 국방력 키우고 재난재해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접경해역 종합해양정보 확보 및 활용기술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쪽에서 그 접경지역 EEZ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해양 정보들, 그 다음에 이 국방에 관련된, 안보에 관련된 일들을 언더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재해, 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 기술 개발입니다. 오른편 맨 왼쪽 아래 하단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최종 목표는 6일 전에 6시간 전에 예보해 주는 기술을 갖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쓰나미가 온다든가 아니면 태풍이 왔는데 이게 얼마만큼 높아지겠습니다를 6일 전에 예보를 해주는 기술을 전반적인 재난재해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이거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연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관측자료 기반의 통계 정보를 적용한 해수면 변화를 봐본다라는 얘기인데, 도심지인데 이 도심지가 만약에 해수면 변화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년 뒤에 50년 뒤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3ppm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고 2.5ppm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바뀐다는 게 앞에서 쭉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측했을 때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이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사전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랑 같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법 정책에 대한 우리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기관 내에요. 그래서 이 해양법 정책연구소에서는 해양법적 갈등 현안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해양 공간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체계 구축하는 부분이 있겠고, 해양과학기술 국가전략 분야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 및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 연구 중에서 2050년까지 넷 제로라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전혀 방출하지 않는 전략으로 따지면 맨 밑에 빨간색 CCUS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저장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약 한 18% 정도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율을 보일 것이고,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 전기 자동차 쓰고 전기 선박 쓰고 이 전기로 계속 가는 겁니다. 전기화 시키면 지금까지는 27%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와 전기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 저희가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연구를 하고 같이 국내 기업들하고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고요. 오른편에 있는 CCS, 이산화탄소를 땅속에다가 집어넣는 일들은 지금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연한 부분은 탄소 방출이, 탄소 발자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입니다. 중간 정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 임팩트 존이 있는데, 맨 오른편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애기 한 명 덜 가지면 지금 50톤 정도를 가정에서 저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농담이니까 진담처럼 듣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그 젊은 세대들은 애국자죠. 이산화탄소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하고 그 얘기는 맞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죠? 이산화탄소가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있어야죠.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그만큼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긴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차 없이 그냥 다니기. 무동력으로 지금 다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왕복으로 여기저기 좀 댕기지 말고 편도로만 써도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 풍력 막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전기차 쓰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탄소 발자국이 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두세 번을 좀 하지 만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BBC에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소팅을 한번 해봤는데, 운송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차 없이 살기, 그 다음에 전기차 쓰기, 그 다음에 그 편도, 왕복 쓰지 말고 이제 편도로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전철 쓰거나 아니면 버스 쓰는 방법들, 이 빨간 거 4개를 하게 되면 1인당 6.65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은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쓰는 부분이 있고요. 히트 펌프 쓰는 거. 히트 펌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리뉴어블 베이스드 히팅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난방인데, 저 난방이 펠렛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귤이라든가 사과박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연료화 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를 가지고 한 것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용했을 때 3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있고, 이거를 10억 명이 동참해서 만약에 한다. 그 이제 결과 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에 80억 톤, 현재 180억 톤, 100톤 증가했습니다. 3ppm 2022년, 23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후가, 올해 날씨가 굉장히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대되는 건지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게 10억 명이 만약에 하게 되면 약 97억 톤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바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고, 동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참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10억 명이라고 얘기한 거는 잘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80억 인구 돌파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억 명입니다. 그 생활 터전 때문에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이겠고요. 그래서 약 100억 톤 가량을 저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행의 노력 가지고만으로도 저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탄소 저감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해양이 마지막 기후 변화의 주절자입니다. 지금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함께 누리는 해양과학 기술 세계를 누비는 키오스트가 되기 위해서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너무 디테일하고 좀 전문적으로 가면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조금씩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 진행 방식이요. 한 1시간 정도 지금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많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아까 제가 시작할 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오신 분 제가 조금 소개드릴 분이 조금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내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올해의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항시 원북이 있습니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이 뭔지 아십니까? 제철동 사람들이라는 책이 되었고요. 얼마 전에 저도 조그만 졸저 책을 하나 냈습니다만 포항 문화유산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그리고 제철동 사람들의 저자가 오늘 지금 오셨습니다. 우리 이종철 선생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포항이 고향이면서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만화가시고요. 까대기라는 작품이 나오자마자 만화상도 받았고, 그 다음 나왔는 제철동 사람들 책이 원래 포항의 원북이 됐는데 오늘 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오셨답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20대 창업하신 청년 창업가들도 저기 와 계셔서 20대부터 많은 분들이 저희들 아카데미 강의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내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애가 셋이어가지고 제가 탄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5번 주가 가장 첫째 질문을 제가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따끈따끈한 주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양 환경에 하면은 원래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특히나 우리 포항 동해를 끼고 있다 보니까 바로 앞 동네에서 그런 걸 방류하는 느낌이 우리 포항 시민들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시찰단들이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21명의 시찰단들이 지금 후쿠시마에 가서
시찰을 이제 시작을 했죠. 이번 주에 돌아와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시찰단에 보니까 한 19분 정도는 우리 한국 원자력 기술단인가요? 그쪽에서 전문가 19명과, 그리고 또 한 분이 우리 키오스트가 또 신문에 나오길래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괜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키오스트에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한 분이 포함해서 그 시찰단으로 포함되셨더라고요. 뭐 물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누구도 뭐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만, 오늘 또 마침 키오스트 원장님 오셨으니 혹시 그쪽에 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기후변화 관련된 거 얘기를 했는데 후쿠시마 얘기를 하셔가지고, 취임 초기 첫 임무가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가장 큰 거는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한 정서,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잘 풀 건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들을 해왔는데, 해양과학기술원이 사실은 그 식약처라든가 원안위처럼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3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해류 변화들 있잖아요. 기후변화 관련된 그 연구들을 전 세계 대양을 누비면서 해류라든가 수온이라든가 염분이라든가 뭐 그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IPCC 6차 보고서에 저희가 그 수치 모델에 대한 것들을 객관화시키고 그걸 올렸습니다. 우리 모델을 가지고 IPCC 6차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거죠. 그 모델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하면 뭐냐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그 국정감사 때 저희 기관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이걸 알려서 국민들의 정서와 그다음에 후쿠시마에서 만약에 오염수를 방출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해줘라.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이제 갖고 왔던 경험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방류한다는 일본의 입장과 같이 더불어서 굉장히 폭발성이 컸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했던 거는 뭐냐면, 알프스라는 여과기를 돌렸을 때 거기에 여과되지 않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일본 도쿄전력이 갖고 있는 실시설계의 그 자료에 기반해서 만약에 한다면 4, 5년 뒤에 오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올해 6월이나 7월부터 선박에 대한 것들이 운항에 대한 일수가 정해지면 저희가 이제 배출할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누리호라든가 이사보를 타고 가서 가장 이 해류가 센 지역에 가서 물을 계속 떠서 추적을 할 겁니다. 검증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추적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30년 동안 버린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지금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좀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국민들 좀 안심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가신 분도 어떤 분인지 저 잘 모릅니다. 원장이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예, 뭐 포함해서 이 질문도 상관없고 또 다른 질문도 좋고요. 또 오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기후 관련된 강의였고요. 저희들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보면 보호할 수 있는 또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 관계되는 어떤 질문도 좋으시고, 편한 대로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 받고 또 연결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포항에 이제 동해안 해안 지형을 서신 민석규 지형학자님이십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아까 해양과학연구원 연구소를 보니까 동해, 남해, 제주는 있는데 서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서해 연구소도 세울 예정이신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안산에 있었을 때는 서해 영역까지 같이 담당을 했었는데 부산으로 동남권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서해 분원에 대한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지니까 중국 쪽에서 계속 지금 접경 지역에서 동진을 지금 하고 있어서 빨리 가서 맡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지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사막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남북이 23.5도선 회기선 아열대 고기압이 자리하는 곳에 사막띠가 형성이 되어 있고 사실 적도는 적도 열대 우림이 있는 곳이니까 그거는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 세계 지도 봤을 때 가운데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걸 비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멘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우리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우리 20대의 창업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 자체보다는 좀 이러한 기후가 우리 지역이나 우리 일상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바다에서도 사막화가 일어난다면 우리 경북 동해안에는 좀 어떤 어종이 앞으로 잡히게 되며 그리고 해녀들이 지금처럼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몇 년 뒤를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한 10년 혹은 20년까지 내려다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10년, 20년 뒤에 네. 10년, 20년 뒤에면 굉장히 혼재된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제주 여행을 가시든가 그러면 제주의 현상이 제가 원장 되기 전에는 울릉도 독도기지 울릉도에 1년에 2번씩 갔었거든요. 거기 보면서 느꼈던 게 제주도보다 10년 늦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럼 이제 동해 쪽은 아무래도 찬물이 많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제주도의 아까 성산포 지역 그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있는 돌산호 무리는 굉장히 좀 독특한 현상이라고 봐서 갯녹음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갯녹음을 대체할 수 있는 생태계가 또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하세요? 저는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랑 디자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자원이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알려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저기 연산호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포스텍 용문연의 박사님. 네, 저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막화 관련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독도랑 울릉도 근처에 바다 안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증가와 바다 안의 사막화는 어떤 현상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막화라는 단어는 기자분들이 만들어낸 걸로 보여집니다. 가장 쉽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이제 사막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생물들이 모래 밑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아주 좀 빈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지적한 단어로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 자리에 해조류가 있어야 됩니다.
해조류가 있어야 되는데 수온이 계속 올라가고 포자가 붙을 수 있는 시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붙고 떨어지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게 허여멀겋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조류하고 같이 공간 경쟁에서 승리한 홍조 단괴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막 붙는. 얘네는 햇빛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하얗게 탈색됩니다. 그러니까 탈색이 돼서 해조류한테는 이겼는데 가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탈색돼서 죽는 거예요. 색소가 완전히 날아가서.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사막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캐노피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늘이 없으니까 다 깊은 곳이나 아니면 해조류가 있는 혹은 숨을 곳이 있는 곳을 전부 다 도망가 버려서 그렇게 생태계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늘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햇빛이 굉장히 좀 강렬해지고 있고 자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온과 그다음에 광량이 같이 커플로 이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적응해 왔던 식물들이 그렇게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거기에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선글라스를 좀 끼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글라스가 아마 해조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해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초대받아서 왔는데 이 자리가 너무 뜻깊고요. 그 설명하신 그 많은 부분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요즘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계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랑 어떤 걸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이렇게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쓰레기는 그 다음번 연사인 홍선욱 박사님이 이거고요. 거기 동아시아 네트워크하고도 저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버리지 말아야죠. 최근에 이렇게 낚시하는 데라든가 관광하고 있는 섬에 가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민 의식들이 없고 그게 바람 불면 전부 다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중규모에서 깎이고 녹고 그러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지금 맞닥뜨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해양환경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폐그물이라든가 쓰레기들을 올려서 업사이클링하는 것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수거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현재 보여져서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배출시킬 건지, 그 다음에 영향을 더 최소화시킬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사이클링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캠페인 통해서 되도록이면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에서 그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대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이나 이쪽에 가면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스티로폼 밖을 씌운 게 아니라 그래도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가지 않는 재질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실은 홍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심원준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남해연구소의 아주 유명한 그 과학자신데 하루에 신용카드 5장씩 먹고 있다고 그랬나요? 한 달에 5장씩 먹고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위험성을 저감시키는 일들도 지금 해야 되고요. 식약처에서는 또 그거와 관련된 기준도 또 마련을 해야 되고요. 예. 어렵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예. 예, 우리 뒤에 분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해변 쓰레기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앞에 분이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 해양과학기술 연구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저희들이 매일 보면 해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해초에서 플라스틱이랑 그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플라스틱이랑 쓰레기를 골라내고 해변 그 해초 쓰레기만 가져갔을 때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건지, 어차피 바다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 갖고 뭐 어떤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우리가 잠시만요. 기후 위기 뭐 해양 환경 이래 갖고 그 도대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 데서도 얘기를 안 해줘서 제가 오늘 벼르고 왔습니다. 꼭 여쭤보려고요. 저기 모자반 파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자반 파래뿐만 아니고 미역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이 식물들이 네. 다 나와요. 다 나오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쓸어서 한꺼번에 싣고 어디론가 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쓰레기만 골라내 드리면은 저 해초들은 분명 어딘가에서 무엇으로 연구가 될 것이다. 뭔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골라냈는데 한 2년 지나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래서 그 무지 좋은 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갖고는 연구를 안 하시는지. 연구합니다. 연구하고요. 해조류 같은 경우는 해조류 연구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연구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선도를 해서 해조류를 먹지 않는 영국 포함한 유럽 국가들, 미국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김 양식을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엄청 소비하고 광합성하면서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있지만 현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한 가지는 비료로 만들든가요. 한 가지는 이 땅 파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로 쓰지 못할 것들은 땅 파서 전부 다 묻고요. 다 폐기물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난 해조류들이 알칼리성으로 땅을 육상에서 바꿔주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씁니다. 덮어주거나 해서. 아마 두 개 중에 하나로 처리되고 있을 것이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또 다른 데로 가니까요. 예, 꼭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든 상황에서는 지금 이걸 골라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극히 일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 포항 지역만 해도 바다가 넓은데 해초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쓰레기가 분리가 안 되고 그대로 땅에 다 묻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쫓아가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지역별로 순환자원센터 있잖아요. 순환자원센터를 한번 이 모임에서 방문을 한번 하겠다. 그러시면 교수님께서 그걸 리드를 해주시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순환자원센터가 이제 하는 일이 궁금하다 그래서 가 보면 어떤 것들을 매립하고 어떤 것들을 순환자원으로 바꾸고 있는지 거기서 브리핑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크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원장님 혹시 그 바다에 종이컵이 바다에 버려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세요? 종이컵이요? 네. 종류별로 좀 틀릴 텐데.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 그 일회용 종이컵이요?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 예. 예,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세요? 어, 보셨어요? 거의 청문회 분위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시죠. 예. 답을 주시죠. 다 어른들이 계시니까 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처음에 바다에 갔을 때 왜 해변에 이 콘돔이 이렇게 많지? 그렇게 알았어요. 콘돔인 줄 알았어요. 콘돔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할 만큼 많았어요. 네. 그 종이컵이에요. 근데 제가 그 블로깅을 하면서 여쭤봤는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게 종이컵이냐고. 우리 종이컵 비닐로 만들어진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바다에 들어가서 종이가 다 녹고 나니까는 비닐만 남으니까는 딱 콘돔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그 해양 쓰레기 하시면서 그걸 정말 알고 계셔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종이컵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남는다고.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원장님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그거 뭐 놀랍습니다. 그게 그것처럼 보인다는 게 놀랍고, 제가 해수부에 가서 맨날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어선용 선박이나 관광용 선박에 재활용 쓰레기통을 좀 보급을 좀 해주라. 왜냐하면 그게 뭔가를 주면 수거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좀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아니 마시고 다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리고 선장님들도 이거 어디다 넣어요? 그러면 버려요 그래요. 그건 양심이죠. 자기 일터에다가 그렇게 쓰레기 버리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앞서 질문 아까 손 드셨는데, 예. 강도영 기술원장님 뵙고 좋은 강의 들을 수 있었다는 거 역시 저는 운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섬뜩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섬뜩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비용적인 측면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이 이 둔재 입장에서 이 좋은 강의를 듣고 그걸 해박하게 속속 머릿속에 심으면 좋은데 10분째 1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 좋은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지식들을 저희들한테 조금 더 요약해서 전해줄 수 있는 자료가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우리 그 원장님도 포함되고 또 이재원 의원장님한테도 포함되리라고 묻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이 저희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자료화 되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기후위기 관련된 우리 핸드북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굉장히 유명한 기후학자께서 쓰신 책인데, 그게 가능하면은 회원분들께 올 수 있도록 가서 도서관에 얘기를 좀 해두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지금 게 이제 유튜브로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고요. 또 그게 나중에 또 다시 볼 수 있고, 지난 아카데미 거를 저희들이 이제 또 모아서 책자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요. 뭐 그런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옆에 분 또 질문. 예, 그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는가 이제 묻고 싶고요. 혹시 원장님께서 안 되시면 이제 다른 뭐 밑에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 같은데 이제 초청을 하면은 오셔가지고 이런 강의를 해 주실 수 있는가 싶고요. 두 번째는
혹시 이제 그런 과학기술원에 저희가 이제 자료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돼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지역 연구소장 할 때 아주 열심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다녔고요. 원장이 된 이후에 일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배정을 잘 못해서 이 강의는 사실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약된 지. 되자마자 우리 부시장님이랑 만나서 언제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시간이 되는 한 학생들은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자료에 대한 거는 자료가 보안 자료만 아니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 자료로 저희가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학생들 강의용 자료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강의용 자료는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 다시 이거를 재강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참고문헌 레퍼런스도 좀 달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이태 선생님, 예, 마이크 들고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원장님은 미세 조류를 연구하시는 해양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후에 미세 조류가 이제 스피룰리나 같은 경우에 우주인의 식사로도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탄소 중립도 굉장히 잘 되는 식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세 조류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질문이 예. 미세조류 조금 더 좀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세포 1kg이 한 2kg 정도의 이 산소를 먹습니다. 광합성 하는 과정 중에요. 그 2kg의 이산화탄소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2kg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그간 한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대규모 시설로 갈 수 있는 약 1000평 이상에 되는 플랜트를 많은 분들께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한 효용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미세조류 파운드리라는 사업을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파운드리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계신 분들이 생산을 못하는 굉장히 유용한 자원들인데 생산 못하는 것들을 한 곳에서 생산해줘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활용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들한테도 가면 기업들에서 또 이제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마 생길 것 같아서 최근에도 해양 바이오 관련된 것들 많이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포항이 미세 조류를 키우기에 환경은 어떠한가요? 여기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서는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 이 온도 저하를 이제 오버컴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최종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뭘 생산하느냐는 사실은 그 지역의 브랜드를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포항이라면 만약에 이제 대체 에너지라든가 현재 있는 산업군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쪽 스킨케어 쪽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마이너스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포항 그러면 이제 포항 제철 느낌이 이런데 여기서 좋은 물질 뽑았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사업에 사실은 맞춰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세 조류 하면은 또 다 낯설시겠지만, 앞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스피루리나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또 건강식품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하셔서 이게 이제 미세 조류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원장님,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소개를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남겨두었던 그 소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은 그 해양 바이오 쪽에 전문이시고요. 그리고 전공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키오스트의 최연소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젊은 피로 어떤 우리 키오스트의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데, 키오스트는 앞서 강의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50주년이 됩니다. 설립 50주년이 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또의 50주년 하는 내용으로 뭐 조선일보라든지 전자신문이라든지 여러 언론 매체에 인터뷰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에서 제가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해양 바이오 전문이시면 결국 과학자시잖아요. 그리고 키오스트라는 것이 결국 과학 업무를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강론적인 과학 깊은 분야에 대한 과학자들이 대부분 있으실 텐데, 원장님이라는 역할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더 넓은 또 시민들에게 참여, 그리고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경계가 없이 또 지자체가 바다의 일만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집단이 키오스트라고 한다면, 그런 키오스트가 그 지자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과학자를 넘어서는 키오스트의 원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걸로 인터뷰한 걸 보았습니다. 그 어떤 키오스트에 관련된 내용, 오늘 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어떤 강론적인 질문도 좋지만 어떤 키오스트의 그런 지자체, 특히 우리 포항하고에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겠고요. 그런 지자체하고의 어떤 업무 어떻게 해결해주고 하는 내용 좀 듣고 또 한두 분 질문 더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은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키오스트가 원장님으로서 이제 원래 2월 달에 취임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약 한 100일쯤 이제 다 다가오고 있는데 11대 원장으로서 최연소 원장님이신데, 어떤 키오스트 원장님으로서 지역사회 현안에 해결하고자 하는 포부, 특히 포항 어떤 바다를 끼고 있는 포항에 좀 더 특화된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하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자체 소통 협력실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분원 소장을 할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수산 가공 부산물을 우리 뼈, 머리, 뭐 지느러미, 그다음 비늘 이런 것들을 젤라틴, 그다음에 콜라겐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이제 쓰레기여서 폐기물이어서 환경부 설득하고 해수부랑 같이 해서 그거를 법령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이제 끌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자체 7군데를 직접 방문하면서 설명드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책임자가 직접 찾아와서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저도 감동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장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원장이 돼서 지자체랑 직접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뵙고 그 어려운 현안들 듣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같이 협업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원내 그 어떤 기능으로 본다면 수중 로봇에 대한 기능이 좀 많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단독으로 떨어져 있던 거를 지금 해양신산업본부로 이관시켜서, 조직을 이관시켜서 붙여서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CES라는 혹시 그 전기전자 박람회 아시는지요?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작년 CES 2023을 보니 IT, 그 다음에 로봇 분야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수중 로봇을 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더 특화시키고 현장에서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만약에 더 하게 된다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맨파워, 그 시스템 파워들을 같이 적용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울산에 아시겠지만 해저기지 테스트베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들어가서 30일 동안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의 해저 기지를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동하려면은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수중 로봇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연동할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어서 간다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 포항하면 굉장히 많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포항 과메기 아시지 않습니까? 꽁치 과메기. 저는 그 대학 때 여기 그 대진 쪽에 그 저 양식장에서 알바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 왔는데 꽁치 과메기 이렇게 돼 있길래 아니 이분들은 꽁치 와메기지 왜 이렇게 저기 연결하는 거를 과를 써가지고 꽁치 과메기라고 썼냐고 이렇게 아는 선배님한테 얘기했어요. 꽁치 와메기지 꽁치 과메기는 아니지 않냐, 이거 사투리냐 그랬더니 아는 그 선배님이 그럼 네 꽁치 와메기 한번 먹어볼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그 종이봉지에 싸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은 과메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겨울철에 말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제 농축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메가3, 오메가9 계열들입니다. 근데 포항에 그 시설이 없어요. 오메가5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좀 주요한 기술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장 피부에 그다음에 수명에 그다음에 이 그 활력에 중요한 오메가 지방산 생산하는 곳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10년 단위로 계속 무척추동물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포항 바지락이 가장 큽니다, 전국에서. 그거 아세요? 포항 바지락 이 정도 합니다, 보통. 저쪽 서해안 거는 너무 양식도 많이 하고 밀식하고 그래서 작아요. 된장찌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포항 게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아마 몰라서 안 잡으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자원들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이테크닉도 중요합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이걸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방금 그 저희 지자체하고의 협업을 이야기도 오늘 그 포항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부시장님 뭐 한 말씀. 예. 예, 사실 뭐 부시장님은 그 다 아시겠지만 포항 부시장 오시기 전에 우리 한동희 지역본부 본부장님으로 계셨고요. 한동희 지역본부 계실 때 오늘 이 아카데미에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경상북도 지원으로 지금 아카데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본부장님이셨고 또 지금 포항 부시장이 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게끔 하는데 많은 어떤 행정적인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예, 뭐 한두 분 질문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하고 뒤에 우리 박사님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원래 산을 좋아해서 시내 산사라는 건 저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그 해양과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그 발표를 해서 해양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포항 출신입니다. 포항 출신인데 이제 해안로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서해안에 가면은 대체로 간척지라든지 방조제에서 엄청난 저희들 경제 발전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 방조제 속에 각종 양식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그 해안로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그 태양광 발전 때문에 그 방조제 양식장에까지도 다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걸 심지어 해안 바닷가 쪽에까지도 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어떤 환경 파괴적인 부분하고 20-30년 후에 해양 생태계의 어떤 환경 오염 물질 이런 걸 보면서 엄청나게 좀 가슴 아파하면서 특히 태안이나 서안 가면은 저는 갯벌에 그 엄청난 생명체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썰물 가고 난 데 보면은 모든 게 저는 엄청나게 껍질이 있어가지고 사실 속에 살아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가면은 가까이 가서 잡아보면은 껍질밖에 없어요. 통영이라든지 진도 가더라도 하얗게 있어가지고
엄청난 많은 구를 손으로 채취할 수 있다 싶어서 막상 가서 보니까 껍질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엄청난 어떤 오염과 환경 파괴를 안타까워하면서 저는 포항에 있으면서 얼마 전에 또 이제 동해에 가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식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비해서 뭐 고등어라든지 옛날에 전어 같은 거는 사실 전어 같은 거는 양식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 어릴 때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전어하고도 다 양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 지역 저희들 뭐 고등학교 시절이나 뭐 30년 전마다 보통 보면 양식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보면은 그쪽이 다 텅텅 비어 있는 폐 건물입니다. 그 속에서 각종 오염 배수라든지 이런 나오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은 안 그래도 오염되는 부분에 엄청난 좀 환경 파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양식장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양식업이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데 해양 과학 아닙니까? 해양을 살려야만이 농촌을 살려야만이 저는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느라 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농촌과 어촌을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제 고향이 또 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 저희들이 송도 해수욕장 아마 이 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송도 해수욕장이라든지 도구 해수욕장에 그쪽에 저희들이 물놀이를 하면은 그 조개류가 잡혔습니다. 그걸 바로 끌려 먹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포항 사람들은 사실 먹지도 못하죠. 안 하죠. 가끔가다 이제 여행객들이 와서 채취해서 끌려 먹는 모습을 보고 좀 한편으로는 오염돼서 먹지 못할 거다 하는데 제가 하는 포인트는 겁니다. 이런 환경 오염적인 물질이 앞으로 우리 생태계 엄청나게 폐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죠. 그 대책 부분하고 동해안, 특히 포항 지역이라든지 동해안 쪽에 양식을 보다가 거의 방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식 기술을 좀 발전시켜서 어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양식 관련된 업무는 수산과학원에서 주 업무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양식 관련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적용한 것들에 대해서 좀 사이드에서 일하는 성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주 양식에 대한 일은 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폐그물 그다음에 양식 단지에서 나오는 이런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농해수의 그 위성군 위원께서 제안해가지고 만든 건데 폐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제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들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이제 아마 조금 이제 이제 초창기 적용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조업 허가를 받으신 분들의 양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조업이 안 되고 혹은 양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그 그물이라든가 폐그물들이 이제 녹아날 수 있게끔 가만히 방치하는 것들은 사업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 그 대구 한의대학교 예 교수님. 예. 원장님 바쁜 시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제목을 보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참았는데 하나 좀 명확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아마 질문의 내용은 학회에서 좀 다뤄져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같은 연배에서 지금 기후위기와 환경변화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원장님이나 저나 아마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부분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규제가 사실은 미흡했던 거고 이 규제가 지금 산업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인간의 계몽을 통해서 쫓아갈 수 없는 속도의 지금 환경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수장으로 계실
그동안은 파리 협약이든 국제법에 준용되는 법안을 좀 뭔가 발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새롭게. 그리고 저희가 후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들어서 요거는 아마 계시는 4년 동안은 꼭 한번 좀 살펴주십사라고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해양과학 기술의 그러면 긍정적인 대응 방향이 뭔지 요건 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저희가 탄소 저감,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아까 원장님 발표 내용 중에서도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저장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한 거는 유실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 건지, 더 급격하게 지구에 대한 대응이 돼 있는 것인지, 그런 준비 없이 저장만 하다가 손실이 더 큰 것은 아닌지라고 좀 의문점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은 저희가 포집을 하게 되는데, 포집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면 뭐 단순한 예로 저희가 멤브레인 필터의 역할을 이용해서라도 산업폐에서 이루어지는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면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탄소 저감이 굳이 저장만 되냐 아니면 산업 응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맥을 아마 키워스트에서 앞으로 방향성을 좀 정책적으로 제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법이 되건 국제법이 되건 기후변화 관련된 그 법 관련된 거는 법이 아니죠. 뭐 협약, 여기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근데 강제성이 없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고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80억 톤이 현재 배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순위까지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회적인 협의, 국제적인 협약, 이게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키오스트에서는 지금 탄소 저감에, 그러니까 탄소 3가지 그 꼭지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정을 통해서 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거, 큰 틀에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연구자들이, 각 개인들이 발굴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정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린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은 이제 시장에 혹은 정부 정책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채굴하고 나서 그 공간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대한 거는 드릴링보다는 훨씬 쉽다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된 정부의 지침들이 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를 순수하게 잡는 CCS 장비가 또 있습니다. 액화시키는 장비가 있고요. 이런 이제 표준화된 지정된 장비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으로 쫓아가지만, 연구자나 아니면은 각 연구 실험실에서 갖고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정부 정책에 가고, 그게 다시 산업계로 와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고 얘기하는 RE100, 그 다음에 넷제로 2030, 2050 이런 거에 좀 국가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전략들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첨언해서 여쭤보면은 보통 저희가 탄소 저감이 산림 녹화에서 더 많은 흡수율을 보고 해중림에서 더 많은 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적인 세계적인 연안 코스트에 보면은 조간대에서 거의 갯녹음 현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서로 내용에 안 맞는 이합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저희가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지구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육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산림에서 한정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면은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뭔가 조금 많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희가 육상과 해중림에서만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만 보면은 공기 중에서 이루어지는 탄소는 결과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규제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첨언해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 조간대 이하 조화대 20m 정도까지는 사실은 온도 편차가 크지 않은 곳은 지금 해조류들이 잘 자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빠졌을 때 허옇게 드러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딱 각인되어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좀 이게 재미있지만 좀 우울한 논문들이 2015년부터 한 5년간 식물 광합성에 대한 논문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산화탄소 받아들이는 구멍, 그 잎에 그게 있는데 일을 받고 이 일이라는 농도를 갖고 있었던 식물이 2배를 만약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를 봤어요. 봤는데 일을 넘으면 이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자기는 그거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육상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저감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밀도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온도 상승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예측은 사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하고 해양하고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좀 늦추는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현상들을 좀 늦추는 방법이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뭐 강의를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23 환동의 아카데미 5월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삼면이 바다라고 학생 때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삼면이 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 장애 요인, 그러니까 뭐 유행가 가사를 빌릴 건 아니지만 뭐 바다가 육지라면 하는 것처럼 뭐 어떤 이별을 뜻하는, 그러니까 장애물의 바다가 저희들 어릴 때 그냥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활용되는 바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 이제 어떤 환경, 그러니까 대기 환경, 어떤 기후 변화에 있어서 그러한 대책이 되는 어떤 예방도 되는 그러한 과학의 바다, 이러한 바다의 의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야 아픈 사람들이 봐서 일상생활 때 아픈 걸 잊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바다 어떤 위기 이런 걸 볼 때 비로소 조금 더 이런 거에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한동의 아카데미에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원장님한테 마지막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강연이 있었는데요. 일반인 대사로 한 게 가장 힘든 강의였을 것 같습니다. 뭐 소외도 있으셨을 것 같고 한 말씀 해주시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만 있다면 사실은 불러주는 곳에 빠르게 달려가서 우리 국가적인 현안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제적인 이런 기후변화, 기후위기 같은 아젠다들은 제가 아는 수준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나서 그렇게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대응,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더라도 하여튼 제가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양과학기술원 직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교육이랑 이런 것들 같이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커오는 우리 후세대들 그 다음에 선배님들 그 다음에 여기 모이신 분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께 박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